코인 시장이 큰 게 하나 터졌죠. 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런데 요게 코인 시장에 한정돼서 코인 시장만 위험하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즘에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이미 붕괴됐으니까 굳이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데, 코인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자는 거죠. 갑자기 파산했대요. 급파산. 자, 어디서 인수하려고 그랬었죠. 그랬다가 인수 포기했죠. 그래서 보니까 파산 신청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 투자자가 10,000명이라는데 이것도 날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면, 왜 파산했냐? 그랬을 때 무리한 투자를 했고 투자 재원이 뭐였다? 파생 상품이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처음에 파생 상품을 했을 때 자기 돈으로 하면은 지가 손해보면 뭐 어쩔 거야 이런 건데, 문제는 자금 손실 입으면서 어디에다가 손을 댔느냐? 고객 자산에 손을 댄 거죠. 어떤 식으로 했느냐? FTT라는 코인 비슷한 걸 만든 거죠. 그래서 발행한 거래소 토큰 같이 있는 것처럼 사용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루나테라가 어떤 사태였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거였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코인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춘 것.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요거는 뭐 1달러가 되도록 보증되는 자산을 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 건데, 어떻게 맞춘 거예요? 수요와 공급으로 맞춰보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작전이 들어와서 수요가 한번 쫙 빠지면 망하죠. 그래서 테라코인 망해가지고 저기 권모씨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진짜 흑막 따로 있는데 거기도 뭐 어디 숨어있고 그러죠. 그런데 요것도 똑같이 FTT를 만든 거죠. 파생 상품으로. 그래서 발행하고 사들인 다음 투자나 대출을 받는다. 즉 뭐예요? 사들이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파생 상품 하나 만들어 놓고서요, 우리가 사서 가격을 내.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죠. 다단계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 붕괴가 된 거죠. 요 코인. 그러니까 문제가 커진 거다. 자,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 붕괴됐죠. 또 한 번. 그래서 여기 한 2만 달러 선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었는데 2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갑자기 선이 깨지면서 16,000달러 이렇게까지 붕괴가 되더라. 그래서 코인이 무너졌다.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왜? 아니, 코인 무너진 거는 뭐 이미 다 예견된 상황이고, 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경제로 번질 수 있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리먼 사태를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된다. 리먼 사태 기억하시는 분? 한 재작년 특히 이야기 많이 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무너질 수 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어떤 사태였죠?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이면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뭐냐? 프라임 등급이 제대로 대출 잘 나오는 사람들이고, 서브프라임 등급, 이 사람들 대출 해줘야 돼? 대출 안 내주는 사람들, 신용이 부족하거나 혹은 뭐 소득이 부족하거나 한 사람들을 서브프라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모기지를 안 해줬다, 대출을. 그런데 모기지 대출을 해주게 됐죠. 왜? 거기서 파생 상품으로 MBS 증권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사실 원래 뭐예요? 은행에서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은행이 10억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뭐 적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누구한테 9억을 대출해줘요. 그러면 이 은행은 1억밖에 없어요. 그럼 더 돈 못 빌려주죠.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고 대출 찾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요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투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또 9억짜리 채권이니까 9억 투자 받아서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서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이 뭐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초창기 상황이다. 그랬을 때 이 MBS 증권을 만들어서 무슨 짓을 했느냐? 프라임 등급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잘 빌려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서브프라임 돈 안 빌려줄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살짝살짝 껴넣는 거죠. 서브로 100명 하면은 요 중에 한 5명 정도 서브프라임 껴놓고서 증권을 만든다. 그러면은 얘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채권을 가지고 증서를 만들어서 돈을 번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빌려주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껴넣을 수 있게 됐어요?
담보 가치가 확실하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집값은 계속 올라요. 우리나라도 초이노믹스 이후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신화가 생겼죠. 물론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부동산에 미쳐있는 게 있는데 당시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미쳐 있었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신용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면 어떡해요? 아 그럼 집으로 받으면 되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를 기준으로 파생상품을 요리조리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상품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얘가 붕괴되면은 여기까지 다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이 굉장히 위험하다. MBS 주택담보채권 이걸로 우량주택 상대로 MBS 발행하고 요거를 서브프라임에 시도를 했다.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특수목적회사 설립해서 CDO 또 만들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보험해주고 막 이런 거까지 하면서 CDO, CDS 이렇게 점점 더 번져간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붕괴되니까? 시작은 뭐예요? 주택. 이 파생상품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생각하고 상정하고 만든 거다.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마이클 버리가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비웃죠. 웃기고 있네. 집값이 왜 떨어져?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MBS, CDO, CDS까지 파생상품이 연쇄적으로 붕괴가 된 거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은행한테 다 몰려오죠. 예를 들어서 집값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마구 빌려줬어요. 근데 백채가 갑자기 은행한테 원금 못 갚겠습니다. 이자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받아가세요. 집으로 받아가세요. 담보 받아가세요. 그런데 그때 돈 엄청 빌려줬죠? 10억짜리인데 막 9억씩 빌려줬어요? 그런데 얘가 막 7억, 8억까지 떨어지면 다 은행 손실로 넘어가죠. 그걸 버티다가 투자은행들이 뭐 베어스턴스를 비롯해서 리먼 브라더스 은행까지 하나씩 무너졌다. 그게 가장 크게 터진 게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죠. 그게 터지고 나서 4대 상업은행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충격파가 커지겠어요. 엄청난 손해가 난 거죠. 이게 세계적으로 번져간 거죠.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파생상품으로 장난질 치다 망한 상황.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루나의 재림, FTT 파생상품, 루나테라 파생상품.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파생상품이 커지고 있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까지 자리 잡았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머스크가 와가지고 내가 개코인을 좋아하는데 우리 개코인 삽시다. 그래가지고 뜬 게 도지코인이잖아요. 작게 보면은 코인빨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뭐예요? 파생상품으로 인한 문제가 금융업계로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FTX가 무너진 거다. 그러면 FTX가 무너졌으면 코인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코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 파생상품이 금융업계로 번지고 있다. 근데 금융업계는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까지 번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뭐예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파생 금융상품인데 어때요?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GDP의 2배를 넘나들 정도로 굉장히 커진 거다. 그래서 CDS와 CDO에 투자한 것들 다 무너지는 거죠. 코인, FTX가 무너졌으니까 코인만 무너진다가 아니라 FTX에다가 돈을 넣은 고객들은 어떻게 돼요? 8,700억 또 사라졌대요. 은근슬쩍. 그러면은 금융업계에서 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다.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넣은 고객들은 자산을 많이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자산가가 있어요? 100억 자산가인데 나는 부동산만 파가지고 부동산으로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 이 인간들은 자산가 아니에요. 바지사장들이지. 보통 이 정도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한 40%, 그 다음에 주식에 한 20%, 코인은 무섭지만 혹시 모르니까 코인에도 한 5% 정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예금에 15% 정도 넣어놓고, 그러면 20% 남으니까 또 여기다가 채권에 10% 넣어놓고, 또 10% 남으니까 어디다 넣어놓을까요? 금에 한 10%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데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0억 자산가는 이 정도 넣었는데 1억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죠? 유튜브나 영상 올려도 맨날 광고 뜨는 거 보면은 1억 가지고 100억 버는 법 막 이런 것들 광고 뜨잖아요. 그런 광고 붙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사람들 몰빵한다, 코인 시장. 그리고 문제는요, 지금 FTX 뿐만이 아니라 지금 리먼 브라더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부터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은행 사태, 그 다음에 스위스 2위 투자은행인 CS가 흔들거리고 있다. 여기도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FTX 사건까지.
리먼 브라더스 은행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리먼 브라더스급 터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때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보면 어때요? 베어 스턴스가 무너졌다. 그래서 사실 리먼 브라더스가 버텼으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아니라 베어 스턴스 사태가 됐을 것이다. 그 전에도 무너진 거 작은 은행들도 되게 많이 무너졌었고, 그러다가 이게 리먼 브라더스까지 번진 거죠. 고목나무가 있어요. 요 옆에 둘레 한 1m짜리, 지름 한 1m짜리, 그리고 요 옆에 지름 한 30cm짜리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갈대가 아니고 나무로. 그랬을 때 태풍이 불면은 얘네가 먼저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얘네가 버텨주는 게 사라지니까 얘까지 무너지죠. 결국에 심하게 불면. 그런 것처럼 여기서 먼저 무너지고 여기까지 번질 수 있다. 지금 그런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스위스 같은 데서도. 그랬을 때 어떻게 퍼지는 거예요? 다 유동성이 끌어올렸다고 그랬죠.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조금 깎아먹다가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살짝 올라갔다가 코로나 터지고 확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요 유동성이 곱하기로 이리저리 파생상품으로 돌아서 뻥튀기가 커졌다는 거죠. 막상 경기는 안 좋은데. 자, 이때 경기 좋았어요? 코로나 때 우리는 되게 경기가 좋았다. 사익이 좋았다. 그게 아니죠. 경기는 안 좋은데 자산 시장에만 이리저리 뻥튀기가 커진 거다. 자산 거품만 엄청나게. 그래서 뭐예요? 돈 풀었더니 주식 튀고 코인 튀고 부동산 튀고 다 튀어. 그러다가 문제가 커져서 돈줄 조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천천히 빠질 뿐이죠. 이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터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으로 여러 군데 배불려 왔던 곳들이 하나씩 위험해지고 있다. FTX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큰 거 한 방 준비하고 있죠. 뭐 부동산 PF. 문제는요, 레고랜드가 불을 붙였죠. 그래서 뭐 김진태 사태다 여기저기 많이 퍼뜨리는데, 저는 절대 김진태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하나 던지긴 했는데, 이거 김진태가 다 잘못한 게 아니다. 왜? 레고랜드 사태는 그냥 트리거였을 뿐이다. 문제는요, 너무 번져온 PF 자체가 문제였던 거야. 너무 크게 벌려온. 부동산 PF가 저렇게 많아진 이유 뭐예요? 청약 경쟁률 막 작년까지만 해도 막 100대1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으면 바로 돈 돼요. 돈 엄청 끌어다 써서 여기도 짓고,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 100억인데 100억짜리 사업을 이리저리 돈 빌려가지고 한 10개씩 벌려놔요. 그런데 지금 돈줄이 말랐어. 그러니까 터지는 게 PF 사태예요.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파급력이 엄청났지만 100% 그것 때문에 지금 터졌다가 아니라 PF 시장이 탄탄했으면 김진태가 그 짓거리에서도 안 터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에 힘입어서 이리저리 다들 벌려놨는데 김진태가 신뢰도를 확 떨어뜨려 버리니까 다 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젠간 터질 거였는데 급격하게 터지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PF 사태가 왜 이렇게 터지고 있냐? 왜 200조를 풀겠어요? PF에서 단기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200조다. 그러니까 50조 생각했다가 200조 됐다. 그러니까 2천억짜리가 200조로 돌아온 거다. 이게 레고랜드 사태의 핵심이죠. 왜? 부동산 PF는 단기적으로 빨리 짓고 빨리 분양해가지고 돈 벌어서 팔고 갚아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요. 입주 때 잔금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PF 입주가 안 돼요. 왜? 기존 주택이 안 팔리니까. 결국에 부동산 PF의 핵심은요, 건설사들이 돈놀이로 무리하게 벌려온 사업이 문제가 된 거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은 많았는데 공급 부족 프레임 잡으면서 여기저기 때려 부수고 때려 짓고 있는데, 그거 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돈 되니까 했는데 그게 돈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망하는 거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PF 사태가 굉장히 큰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요게 큰 게 하나가 터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것들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부동산 무너져요. 부동산 무너지지 않게 잡아야 돼요.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반적인 문제들이 터지는데, 거기서 거품이 많이 꼈던 부동산이 문제가 더 크게 도드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 떨어지는 걸 방어해줘야 돼요? 지금 그걸 대비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 근데 문제는 경영자총협회예요. 문제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런 이야기 안 나왔죠. 재작년엔 어땠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고 경기가 완전히 침체됐는데도
저 정도까지 이야기가 안 나왔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야기가 엄청 나오고 있죠. 미국이 이렇게 금리 빨리 올릴 줄 알았어요? 다 지금 유튜버들 미국이 이렇게 빨리 올릴 줄 몰랐다. 원래 미국이 이렇게 빨리 안 올렸으면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건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데 개소리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로 돈 오지게 풀었으니까 다시 축소를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축소 도중에 풀고 있던 상황이라서 양적 긴축 들어가고 있던 도중에 문제가 터져서 풀었던 상황이라서 더 급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누구 말이 맞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왔는데 세계적으로 문제고 우리나라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징조가 나오고 있다. 저희는 예전부터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충격은 똑같더라도 우리나라가 부채가 워낙 커졌고 유동성을 워낙 키워놔가지고 자산 가격만 뛰어났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DSR 이런 걸로 대비를 안 해놓고 그러니까 내수시장도 안 돌아오고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 이야기 계속했죠. 지금 이제 50%예요. 내년 되면 어떻게 얘기가 바뀔까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급의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그때랑 비슷하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고 있다고 이제 시작 단계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년에는 집 사세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금매만 거래되고 있으니까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환율 떨어졌으니까 이제 달러는 망한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보셔라. 일시적이다. 주식시장 반등이든 환율 급격히 떨어진 거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